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 인간과 나는 이번 생에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뭐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적절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지가 않아. 이 회사에 있는 게 난 늘 계속 불편해. 집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내가 불편하고 이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마치 내가 타인이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거리가 가깝고 친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인 것처럼 좀 적정한 친밀성을 좀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친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예요. 사회적 관계고요. 가족관계라 그래서 무조건 다 이 핏줄도 DNA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회적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대단히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현대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등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가족이 가지는 특징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목말라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밀감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오히려 내 가족이 나에겐 멀어진 존재가 되더라. 이런 관계는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이 있어요.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시소는 이렇게 딱 타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 이쪽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이쪽 사람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시소예요. 서로 계속 엇갈리는 듯이 하나의 기구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내려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공중에 붕 떴다 싶으면 다른 가족들은 다 떨어져 있고, 내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 고통스럽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가족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같은 시소 속에서도 재미가 없죠. 때로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이게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또 다시 내려가서 점핑할 수 있는 만한 반동의 힘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관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시소 같은 가족도 있다면 또 다른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 친밀한, 이게 말이 친밀이지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게 약간 피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계속 문지르잖아요. 이게 계속 문지르는데 크림과 같은 윤활제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잖아요. 가족 간에도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이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은 너무 밀착돼가지고 서로 간에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범죄, 다시 말해 서로를 외롭게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누군가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너무 친해, 우린 비밀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도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사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생활도 있는 그 집이 건강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밀도 없고 마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결벽증 환자인 것 마냥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병리적 가족들은 결국 관계에 진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10중8구 그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아이들이 분리돼야 될 시점에도 분리가 안 돼가지고 부모가 쩔쩔매거나 자식이 쩔쩔매거나 그랬다가 다시 또 융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또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마치 설사하듯 관계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변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격한 가족, 이런 가족들은 서로 감정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관계도 어떨 때는 확 시원하게 확 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관계는 다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 이 관계에도 변비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면 심하면 어떻게 병원에 두고 가서 관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상담 현장이나 정신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에도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 인간과 나는 이번 생에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뭐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적절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지가 않아. 이 회사에 있는 게 난 늘 계속 불편해. 집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내가 불편하고 이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마치 내가 타인이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부적절감이에요. 부적절감은 소속감의 정반대편이겠죠. 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순간들 반드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힘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우리가 말하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내 가족이 생각하는 친밀감과 같은 양, 같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경우에 따라 친밀감이란 이름이 병리적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이 잦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서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를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 내 친밀감은 어떤 식으로 갖는 게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리 해보셨어요? 요리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꼭 그런다. 양념을 그냥 적당히 넣어 이런 얘기예요. 소금 적당히 넣으래요. 후추, 고춧가루 적당히 넣으래.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함이고 어디까지가 부적절함인가에 대한 경계. 내가 원하는 적절함이 내 부모나 혹은 내 자식이 생각하는 적절함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엔 어떤 말이 있냐면 라포라는 말이 있어요. 라포. R-A-P-P-O-R-T. 치료적 동맹 혹은 치료적 관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딱 와요.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왔을 때 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마치 가족처럼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상담을 계속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생겨나요. 내담자 측뿐만 아니라 상담자 측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저 내담자하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불러요. 이 라포는 근데 처음 형성됐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초기 형성된 이 라포가 상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또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상담이 끝나기도 하고 이게 또 잘 되면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10회기 상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20회, 30회, 50회, 100회를 가기도 해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길어지는 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상담 끝날 때까지도 진행되고 심지어 이 라포의 핵심은 뭐냐면 상담이 끝나고 더 이상 내담자와 상담자가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게 있어. 내가 다음번에 무슨 일 있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다. 또 상담자 마음속에도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내담자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 해왔던 그 이야기를 잘 진행하고 있을까? 가끔씩 그렇게 문자를 나누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호 간에 그 함께했던 시간이 남은 생애에도 남은 기간 동안 보지 않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라포예요. 저는 가족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부부로 처음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커가고 쭉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부부도 24시간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고 한 사람은 가사에서 프로주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프로주부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워낙에 다채로우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를 의심한다면 이 집은 아픈 집이에요. 우리가 그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일 잘하고 있겠지 배는 고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집은 건강한 집이에요.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게 이제 부부 라포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24시간 눈앞에 보일 때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딱 가잖아요. 안 보여.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지내고 있는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 CCTV로 맨날 24시간 막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보지 않아도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도 잘 지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물어보죠. 재밌었어? 잘 지냈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가 뭐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뭐 걔랑 싸웠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죠. 그건 뭐냐면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움이나 혹은 불안을 이렇게 홀드, 붙잡고 있고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는 잘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균형점을 이뤄야 이 사람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안 보는 동안에도 이 사람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 불안을 터치하기 위해서 쩔쩔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면 더 그래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원 다니는 시간이 길어져요.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이것들이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그죠? 인터넷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범접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 그에게 물어보고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 바카라 다들 깔고 진짜 뭐 하우스도 막 열고 막 대포 통장도 막 만들고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모르거든요. 경우에 따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출생부터 속썩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속썩이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소나무가 마을 지킨다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철들면 또 끝내주게 부모 부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늘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게끔 계속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일들이 사사건건이 시시콜콜하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충만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이 가족은 친밀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많은 집은 친밀감도 적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 가족 간에 이런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힘과 또 그런 지탱하는 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애 라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친밀하다. 무조건 자주 봐야 된다고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주 보면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긴 해요. 생애 라포라고 하는 건, 가족 라포라고 하는 건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쉽게 식거나 혹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락은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직간접적인 연락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애들이 다 크면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친구 세계, 자기 직업 세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는 say goodbye예요. 가끔씩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알람은 좀 맞추자. 이 관계 알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람 맞춰놓고 부모에게 한번 전화하자 라는 얘기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은 알람 맞춰놓고 가족 식사하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는 같이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전 무조건, 부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끼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핵가족 얘기하는 거. 핵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자. 원가족 포함해가지고 전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밥은 먹자. 근데 그거 어려워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밥 먹기는 어려우니까 정해진 때에는 밥을 먹자. 뭐 생신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명절 이런 데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이혼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가족은 다 싸우고 부부도 당연히 다 싸워요. 다툼이 있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하고 안 하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밥 먹는 집 있죠. 부부가 같이 하루에 한 끼라도 무조건 말을 하든 안 하든 같이 밥 먹는 집은 살아요. 희한해요. 밥 먹는 집은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는 가족은 자기네들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재밌죠? 명절이든 어쨌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하잖아요. 욕은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집은 연례 형사로 우리는 이건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결속 방식인데, 그게 다 뭐냐면 수저를 함께 두는 과정인 거예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밥 먹는, 같이 먹을 식자에도 입구자. 밥 먹는 입이 보여야 가족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입을 보자. 밥 먹는 입. 숟가락을 떠서 입을 벌려서 그 밥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루에 한 끼는 먹자. 가족은 한 일주일에 한 끼는 먹자. 대가족이나 이런 가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례 행사 때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의 결속감도 갖게 하고 일종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주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부는 하루에 한 번은 꼭 밥 먹고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식구들은 무조건 같이 함께 밥 먹어요. 그 밥이 뭐 피자가 됐건 아니면 한식이 됐건 뭐 파스타가 됐건 집에서 수제비를 끓여 먹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끼는 같이 먹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난다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밥알이 함께 먹는 그 밥알이 정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정서적 수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집은 이렇게 밥 먹어. 이번 주에 또 가서 밥 먹는 거지. 그의 삶에 가족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절한 친밀감은 있는 것이다. 대신 이런 개별적인 감정 갈등들이나 어떤 일상 갈등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매일 빠짐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변수처럼 생기는 일이라면 문제없다. 우리도 사회적 관계니까. 과장님하고 맨날 기분이 좋고 대리님하고 맨날 뭐 행복하게 지내나요?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등 보이고 그러는데 가족도 그럴 수 있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뭐 또 이런 건 하지 이런 게 바로 근원적 친밀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밥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책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친절해야 돼요. 친절은 되게 중요해요. 일상적 공격성이란 말이 있어요. 일상적 공격성은 가족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틱틱거리고 하지 마! 짜증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가족들은 왜 도대체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가서 그냥 비비고 이렇게 친한 척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는 것들이 왜 집에 와서는 쌩 난린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보통 집 안에서 뭐 가족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 공격성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하고는 언제든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언제든 수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는 언제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안 좋아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상적 공격성이 심해지면 이 사람은 다 가족이라도 갈등하고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도 상처받습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서로를 존재를 꽃처럼 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가족들끼리 친절해야 돼요. 일부러 친절한 말 쓰려고 해야 돼요. 이 말도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막말하고 쌍욕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막말하고 쌍욕해요. 친절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곱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 말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습관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친절하게 말하는 건 둘도 없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 중에 하나죠. 싸워도 위기 순간에는 함께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 섭섭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석 달여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안 해? 이건 쓰레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가족은 유산도 남겨주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자기 부장이나 사장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입원했다 그래도 카톡 하나라도 주는데 부모가 누워서 석 달여를 병원에 누워있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겐 인생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족은 그냥 호적 정리하세요.